아줌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약 한 사발 덕분에 제가 30년 묵은 병이 싹 나았네요. 시할아버지께서 팔순 잔치에서 50년 전통 한약방과 서초동 건물까지 80억 전 재산을 모조리 시아주버님께 넘긴다고 선포하신 직후 제 남편이 시할아버지를 향해 외친 첫마디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약탕기를 업고 울부짖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오히려 허어 웃으며 단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는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가 대를 이어 조제한다는 그 귀한 보약 한 사발을 꿀꺽 들이키더니 빈 사발을 뒤집어 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죠. 오늘부로 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잔치는 제가 영감님께 올리는 제사상입니다. 영감님, 약 잘 마시고 갑니다. 그 영감님이라는 호칭에 시할아버지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놓치셨고 시아주버님과 형님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답니다. 80년 묵은 한약방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통쾌한 뒤집기 지금 풀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정에 평안히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잃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외톨이였습니다. 외할머니마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돌아가시자 세상에 저 하나 남겨지는 신세가 되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대학도 포기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하나 들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낮에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들 토사물을 치우고 밤에는 요양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저귀를 갈며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래도 매주 일요일 오후만 되면 제 발걸음은 정해져 있었는데요. 바로 외할머니가 생전에 자주 다니시던 종로 뒷골목의 오래된 한약방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저에게 외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지어다 먹이셨던 그 쌉싸름한 약봉지 냄새가 그리워서 외할머니 대신이라도 찾아가고 싶었거든요. 그 한약방 한 구석에서는 언제나 약재 찌꺼기를 치우며 묵묵히 일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집주인 손자라면서도 어쩐지 식모 같은 대접을 받으며 허드렛 일만 도맡아 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저랑 닮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비오는 일요일, 제가 어지러워 한약방 문간에 주저앉자 그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내밀더라고요. 돈 없어도 돼요. 어머니 생각나서 오는 거 보니까 착한 사람이네요. 저도 어머니가 지어주시던 차 냄새 맡으러 여기 매일 오거든요. 투박한 손이 내미는 그 대추차 김 너머로 보이는 쓸쓸한 눈빛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남자가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구나. 가족 없이 세상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저만큼이나 이 사람도 어딘가 깊숙이 금이 간 채 간신히 버티고 있구나 하는 것을요. 그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이 인연이 되어 저와 준호 씨는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는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시할아버지께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코웃음을 치시며 이렇게 쏘아붙이시더라고요. 고아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각오 단단히 해라. 저 녀석은 우리 집안 장손이 아니라 그냥 밖에서 주워온 씨앗이야. 예단이니 혼순이 기대도 안 한다. 대신 식 올리자마자 바로 한약방 나와서 약재 다듬고 포장하는 일부터 배워라. 넌 말하자면 우리 집 셋째 조수인 셈이다. 그제서야 저는 제 남편 준호 씨가 어떤 처지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시아버님은 시할아버지와 돌아가신 시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셨는데 결혼하신 후 바람을 피우다가 외도 상대인 여자가 아이를 낳고는 핏덩이를 시아버님께 떠넘기고 도망가 버렸다고 해요. 시아버님은 그 아이를 본처이신 시어머님께 키우라고 떠넘기셨고 그 아이가 바로 제 남편 준호 씨였던 거예요. 시어머님은 남편의 외도로 생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지옥 같으셨는지
일찍 우울증으로 돌아가셨고 준호 씨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밑에서 천덕꾸러기로 자랐던 거죠. 시할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며느리 잡아먹은 원수의 자식이자 가문의 수치였으니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요. 그래도 저는 저보다 더 기구한 이 남자를 혼자 둘 수 없어서 결국 그 차가운 집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복궁 근처 대로변에 떡하니 자리 잡은 5층짜리 건물 전체가 한약방이었는데요. 80년 전통을 자랑한다는 경덕당 한약방의 화려한 현판 뒤에는 누구도 상상 못할 썩은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한약방의 진짜 주인은 카운터에 앉아 돈만 세는 시할아버지도 아니고 진료실에서 환자 맥이나 짚는 척하는 시아주버님도 아닌 새벽 4시부터 나와 약재를 씻고 썰고 듣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시할아버지께 손자는 오직 큰 며느리 뱃속에서 나온 장손인 시아주버님 뿐이라서 제 남편은 철저하게 머슴 취급을 받았거든요. 시아주버님이 독일로 한의학 연수를 간답시고 유럽 관광이나 다닐 때 제 남편은 한의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뒷방 약재 창고에서 평생 탕약이나 다렸어요. 시아주버님은 연수에서 돌아오더니 한의사 면허를 어찌어찌 땄다며 진료실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하루 종일 손님들한테 허세나 떠는 게 전부였죠. 사실은 제 남편이 20년 동안 할아버지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약재 배합 비법과 맥 짚는 법을 모조리 꿰고 있어서 진료실 뒤에서 몰래 처방전을 교정해주는 진짜 의원 노릇을 했는데 말이에요. 시할아버지께서는 그런 시아주버님을 보면서 역시 우리 장소는 독일 유학까지 다녀와서 머리가 다르다며 모든 공을 돌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밤마다 남편을 붙잡고 울었어요. 여보, 우리가 뭐야? 왜 아주버님 가운까지 당신이 다려줘야 해? 당신이 지은 약으로 아주버님은 외제차 굴리고 명품 시계 차고 다니잖아. 당신도 엄연한 이 집 핏줄인데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 제가 그렇게 악을 쓰면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곤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 준호야, 네가 이 집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머니를 죽게 만든 죄란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와 형을 모셔라. 그게 내 죄값을 갚는 길이다. 아버지 유언이잖아. 나만 버티면 돼. 아버지조차 자신의 외도를 덮기 위해 어린 아들에게 속죄라는 족쇄를 씌웠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지만 평생 내 존재가 죄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아온 남편을 더 다그칠 수가 없어서 속으로 피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제 속을 더 후벼 판 건 제 딸 서윤이에 대한 차별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시아주버님네 아들 태양이한테는 10만 원짜리 신사임당 지폐를 다발로 쥐어주시며 우리 종갓집 장손하고 볼을 부비시던 시할아버지, 우리 서윤이가 세배를 하려고 다가가면 손을 탁 치우시며 어디서 잡종이 돈을 노리고 기어오느냐며 엄하게 야단치셨어요. 태양이가 서윤이 팔을 비틀어서 서윤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도 사내 아이가 그 정도 장난도 못 받아주냐며 오히려 서윤이 등짝을 때리셨죠. 저는 내 새끼가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꼴을 보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켰고 제 남편도 주먹을 꽉 쥐고 바들바들 떨었지만 당장은 우리 가족이 살아가야 할 둥지가 그 집뿐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경덕당의 대표 처방인 경덕보원탕이 효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원성이 단골들 사이에서 나오자 제 남편이 몇 달을 밤새워 연구한 끝에 새로운 배합 처방을 완성했어요. 기존에는 잘 쓰지 않던 귀한 약재를 접목해서 면역력 강화 효과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신경덕 보원탕이었죠. 단골들 사이에 입소문이 쫙 퍼지자 급기야
공중파 건강 프로그램에서 취재 요청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남편은 처음으로 자기 노력을 세상에 인정받을 기회라며 아이처럼 기뻐했고, 저도 이제야 우리 남편이 빛을 보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촬영 당일 시할아버지께서는 남편을 창고 정리나 하라며 뒷방으로 쫓으셨죠. 방송은 한의사 면허가 있는 내 형이 나가야 그림이 제대로 나온다. 너는 말주변도 없고 학력도 낮아서 안 돼. 그 처방은 형이 연구한 걸로 하자.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처방은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밤새 약재 비율 맞추고 임상 데이터 모은 거라고요. 왜 형이 한 걸로 하라는 겁니까? 남편이 처음으로 반항하며 되묻자 시할아버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쏘아 붙이셨어요. 이 집에서 네가 쓰는 약재값, 탄광값, 전기세까지 다 내 돈이다. 주제 파악 좀 해라. 감히 경덕당 간판 앞에서 내 이름을 내걸겠다고? 싫으면 지금 당장 빈손으로 나가라. 결국 방송에는 값비싼 한복을 빼입은 시아주버님이 나와서 자기가 3년을 연구한 비법이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제 남편은 어두운 약재 창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스마트폰 화면으로 그 방송을 지켜보며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남편 등 뒤에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세영아, 나 이제 착한 손자 노릇 그만할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날 밤 남편의 눈빛이 변했는데요. 그건 더 이상 인정받고 싶어하는 손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자기 것을 되찾기 위해 조용히 칼을 가는 사냥꾼의 서늘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시할아버지의 팔순잔치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는 평창동 고급 한정식집을 통째로 빌려서 정재계 인사들까지 초대해 성대하게 치르겠다고 선포하시며 당연하다는 듯 저희 부부에게는 새벽부터 나와서 상차림을 도우라고 명령하시더라고요. 잔치 전날 밤 남편은 한약방 한 구석에서 낡은 작두로 약재를 썰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일 팔순 잔치 기대해. 내가 할아버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작두날이 약재를 썰어내는 서걱서걱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고 남편 입가에 걸린 미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함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한정식집 대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은 말 그대로 위압적이었습니다. 평생 한약방 뒷방에서 약재 먼지만 뒤집어 쓰고 살던 우리 부부에게 그곳은 아예 다른 세상이었어요. 시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팔순을 기념한다며 서울에서 가장 비싼 한정식집 정관을 빌리셨고 국회의원이니 대학 병원장이니 하는 인사들까지 초대한 자리에는 최고급 궁중요리와 수십 년 된 귀한 술이 넘쳐났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 비싼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도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길 수 없었는데요. 새벽부터 불려나와서 손님들 자리 안내하랴, 상 나르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지만 정작 우리는 구석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시할아버지 눈치만 살피기 바빴기 때문이에요. 시할아버지께서는 팔순잔치의 주인공답게 금박이 반짝이는 수백만 원짜리 비단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제왕처럼 좌중을 굽어보고 계셨고 그 옆에는 시아주버님과 형님이 명품으로 휘감은 채 의기양양하게 서서 하객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죠. 그 풍경 맨 아래 어두컴컴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몰래 꽉 잡아주었어요. 그때 마이크를 잡은 시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여러분,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팔순잔치가 아닙니다. 저 김태수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부로 저는 경덕당 한약방의 모든 운영권과 서초동 본점 건물,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전 재산 80억을 장손인 김준성 원장에게 전액 상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80억이라는 액수도 놀라웠지만 이어진 시할아버지의 한마디가 제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경덕당의 정통은 오직 적통 장손에게만 이어집니다. 잡스러운 피가 섞인 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손자는 오직 큰며느리 배 아파 낳은 준성이 하나뿐입니다. 우리 집안의 영광을 이어갈 큰손자 김준성 원장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좌중이 일순간 얼어붙은 듯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2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뼈가 부서져라 약재를 다듬어온 피부치 손자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투명 인간 취급하다니요. 여기 모인 단골 어르신들도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셨어요. 경덕당의 진짜 양맛을 지켜온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구석에 있는 우리 부부를 힐끔거렸고 시아 주버님과 형님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서로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피가 거꾸로 솟았는데 옆을 보니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상을 엎어버려도 시원찮을 판에 남편은 입술을 꽉 깨물고 주먹만 움켜쥐고 있었어요. 저는 분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던 찰나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 작, 작. 너무나 느리고 건조한 박수 소리였어요. 사람들이 모두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자 구석에 박혀있던 남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남편의 얼굴에는 기묘할 정도로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마치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해방감에 젖은 표정이었죠. 남편은 상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가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닌 마치 구판을 마친 무당처럼 홀가분한 몸짓으로 시할아버지 앞에 다가갔죠.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하면서도 서글퍼서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상석 앞에 도착한 남편은 상위에 놓인 시할아버지의 술잔을 집어들더니 놀랍게도 그 자리에 놓인 경덕보원탕 한 사발을 가져다가 꿀꺽꿀꺽 들이켜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약이 바로 제가 지은 겁니다. 80년 전통 경덕당이 아닌 김준호의 첫 작품이자 마지막 작품입니다. 3번을 나눠 사발을 비운 남편은 빈 사발을 상 위에 탁 뒤집어 놓고는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든 남편은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영감님, 이 약 한 사발 잘 마시고 갑니다. 20년 동안 약재 냄새 맡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 좌중이 술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영감님이라뇨. 시할아버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지만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멍하니 서 있는 시아주버님에게 다가가 우스울 정도로 꽉 끌어안았어요. 겉으로 보면 형제의 뜨거운 포옹 같았지만 저는 남편이 형의 귓가에 속삭이는 입모양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형, 진짜 축하해. 그 썩은 동아줄 형이 다 가져. 이제 지옥문은 형 손에 있는 거야. 힘내. 시아주버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남편을 밀쳐내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그에게서 떨어져 다시 시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후련한 표정으로 결정타를 날렸어요. 영감님 소원대로 적통장손한테 전 재산 넘기셨으니 이제 저 같은 잡종은 영감님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주세요. 저도 오늘부로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이 잔치는 제가 영감님 살아생전 올리는 마지막 제사상입니다. 저한테 할아버지는 오늘부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영감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남편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또렷해서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죠. 살아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조부를 향해 손자가 당신은 내게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절연 선언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짓밟혀온 자기 영혼을 위로하는 장례식이자 새 인생을 향한 출정식이었어요. 남편은 멍하니 서 있는 시할아버지를 향해 주먹을 꽉 쥐어 보이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경덕당 한약방 번창하십시오. 우리 형님 의원 대박 나세요. 그 순간 시할아버지께서는 무언가 잘못 돌아간다는 걸 직감하신 듯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셨어요. 평생 자기 발밑에서 기어다니던 개가 목줄을 물어뜯고 주인을 문 셈이니까요. 손자가 자신을 산 채로 장례 치렀다는 충격과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수치심,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불길한 예감이 한꺼번에 밀려오신 것 같았어요. 저 미친놈이 감히 나랑 인연을 끊겠다고. 내가 널 어떻게 걷어먹였는데. 시할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비틀거리시더니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셨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상석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시아주버님과 형님이 비명을 지르며 시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웠고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어요. 귀빈 손님들은 혀를 차며 자리를 떴고 화려했던 팔순 잔치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려요. 형님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시할아버지를 향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나와 제 손을 낚아채듯 잡았어요. 가자 세영아. 우리도 우리 밥 먹으러 가야지. 남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제 손을 잡은 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호텔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쳤습니다. 등 뒤에서는 구급차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어요. 남편의 옆 얼굴을 올려다보니 평생 그를 짓눌렀던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제가 본 중에 가장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배고프다. 여보, 우리 순댓국이나 한 그릇 하고 소주 한 잔 걸치자.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0억 재산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왔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가 된 것 같았어요. 드디어 지긋지긋한 머슴살이가 끝났다는 해방감과 내 남편을 갉아먹던 거머리들을 떼어냈다는 통쾌함이 밀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편이라는 진짜 기둥이 빠진 경덕당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탐욕에 눈먼 가족들이 어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남편이 그 지옥 같은 집을 제 발로 걸어 나온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우리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알람 없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 동네 브런치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평화롭던 우리의 아침을 깨운 건 남편의 휴대폰이었어요. 발신자를 확인한 남편이 피식 웃더니 스피커폰을 켰는데 전화기 너머로 경기도 제천 약초밭 장씨 어르신의 다급한 목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어요. 이준호야, 나다. 너 그 집 나왔다며? 아까 내 형이라는 놈이 다짜고짜 전화해서 올해 수매한 당기랑 환기 왜 안 보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길래 내가 아주 시원하게 욕 한 바가지 퍼부었다. 너 없는 한약방에 내가 미쳤다고 30년 키운 내 자식 같은 약초를 넘기겠냐? 당장 거래 끊으라고 소리 질렀더니 돈 2배로 줄 테니 보내달라고 찌질하게 매달리더라. 내 약초는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파는 거라고 딱 잘라 거절했다. 그 말을 듣는데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장씨 어르신은 네가 새로 한약방 차리면 그때 제일 좋은 약초로 가장 먼저 대주겠다며 걱정 말고
좀 쉬라고 하시는데 밥 먹다가 울컥해서 눈물이 핑 돌 만큼 감사했어요. 전화를 끊은 남편은 말없이 커피만 홀짝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지금쯤 한약방에서는 시아주버님이 싸구려 중국산 약재를 구하느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지나자 제 휴대폰에도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약방에서 15년 넘게 남편과 손발을 맞춰온 약재 손질 담당 이모님들이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처럼 다급했어요. 세영아, 말도 마라. 오늘 아침에 한약방 뒤집어졌다. 네, 아주버님이란 작자가 어디서 수상한 수입산 건조 약재를 잔뜩 들여왔는데 우리가 이 당기는 농약 냄새가 심하게 난다. 이 환기는 유효 성분 분석표도 없다. 이건 못 쓴다 하고 말렸는데도 듣지를 않아. 지금 당장 주문 들어온 약 따려야 하는데 시간이 어디 있냐면서 그냥 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뭐니.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니 시키는 대로 했지. 이모님 말씀이 그 싸구려 약재를 탕관에 넣고 다리기 시작했는데 평소에 깊은 약재 향이 아니라 축축한 곰팡이 냄새 같은 게 한약방 전체를 덮쳤다고 해요. 그 냄새가 진료실까지 퍼져서 약 지으러 온 손님들이 코를 막고 나가버렸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시할아버지의 반응이었다고 해요. 우왕좌왕하는 시아주버님 옆에서 훈수랍시고 엉뚱한 말씀만 늘어놓으셨다더군요. 야, 계피를 더 넣어봐라. 아니야, 감초를 한 움큼 집어넣어. 아, 설탕이라도 타봐. 옛날엔 다 그렇게 약 지었어. 맑은 한약 탕약에 설탕이라뇨. 미각이 둔해지신 줄은 알았지만 치매 초기 증상이 오신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였어요. 결국 억지로 이것저것 때려 넣고 다려낸 약을 맛본 이모님들이 원장님 이건 도저히 환자한테 드릴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오늘 장사 접어야 해요. 하고 버티자 시아주버님이 펄펄 뛰면서 한약방 작두를 도마에 쾅 찍으며 난동을 부리셨답니다. 시키면 할 것이지 말이 많아. 너희가 원장이야. 그냥 대추나 더 넣어서 답만 내. 어차피 환자들은 약맛 모른다. 달면 보약인 줄 알고 들이붓는 거지. 무슨 성분을 따져?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온몸에 털이 곤두섰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약재, 건조 온도, 1도 차이에도 벌벌 떨고 탕제 다리는 불세기에 따라 약성이 바뀐다며 지켜온 그 장인 정신을 시아주버님은 대추 몇 알로 퉁치려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게다가 시아주버님은 남편 책상이랑 사물함을 다 뒤엎으면서 그 새끼 처방전 노트 어디 갔어? 비법 적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야 하고 악을 썼다는데 찾을 리가 있나요? 그건 다 남편 머릿속과 손끝 감각에만 들어있는 건데 말이에요. 남편은 내 머리가 처방전이고 내 손이 저울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거든요.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다는 소식은 저녁 무렵 또 다른 이모님의 전화로 들려왔어요. 경덕당 40년 단골이자 경덕당 보약만 드시던 유명 대학 병원장님이 오셨다가 지어간 보약을 한 봉지 드시고는 그 자리에서 알레르기 쇼크를 일으켜 응급실로 실려가셨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세영아, 나 심장이 벌렁거려서 죽는 줄 알았다. 병원장님 따님이 한약방까지 쫓아와서 우리 아버지 죽이려던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더라니까. 근데 네 할아버지는 거기다 대고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시고 아이고 따님 새로운 조수아이가 실수를 했네요 하면서 우리 핑계를 대시더라니까. 진짜 정 떨어져서 못해 먹겠더라. 그 얘기를 듣는데 눈앞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벌벌 떨고 있을 시할아버지와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병원장님, 제가 최고급 약재로 다시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굽신거리는 시아주버님의 비굴한
모습이요. 하지만 병원장님 따님은 고소장 준비해라. 우리 경덕당 다시는 올 일 없을 거다 하고 엄포를 놓고 나가버리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단골들도 맛이 변했네. 원장 바뀌더니 망조가 들었네. 수군거리며 우르르 나가버렸다고 해요. 하지만 시아 주번님이 이런 망신을 당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매출이 하루 만에 반토막 나고 환불소동이 벌어지자 시아 주번님이 그 화풀이를 엄한 사람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밤늦게 울면서 전화를 주신 약재 손질 실장 이모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세영아, 우리 다 잘렸다. 매출 떨어지니까 인건비부터 줄여야겠다면서 우리 보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지 뭐니. 나이 든 것들은 말만 많고 비싸서 안 되겠다. 젊고 말 잘 듣는 애들 쓰겠다면서 퇴직금도 없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란다. 우리가 그 집에서 청춘을 다 바쳤는데 거기서 네 남편이랑 약재 다듬은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세상에 20년 넘게 그 뜨거운 약재 건조실 앞에서 명절도 없이 휴가도 없이 일해오신 분들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내버리다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시아주버님은 그 자리에 최저시급 받는 어린 아르바이트생들을 채워놓고 약 짓는 과정을 대부분 기계로 자동화해버렸다고 해요. 한약방 생명은 손맛이고 단골들 체질을 기억해주는 세심함인데 그걸 기계와 싼 인력으로 때우겠다니 한약방 문 닫겠다고 고사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전했어요.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듣고 있던 남편은 화를 내거나 비웃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하고 쓸쓸한 표정으로 베란다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더군요. 여보, 형은 죽어도 모를 거야. 약은 마음으로 짓는다는 걸. 몸 아픈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오는 환자들한테 그런 쓰레기 같은 약을 판다고. 그건 업이지. 놔두자.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 곧 차 터질 거야. 형 욕심이 한약방을 집어삼키는 건 시간 문제야. 아버지가 지켜오신 간판이 무너지는 건 가슴 아프지만 내 손을 떠났으니 어쩌겠어. 남편의 그 말이 무서운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방식으로요. 시아주버님의 그 얄팍한 상술과 위생관념이 결국 전국을 뒤집어 놓을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거예요. 시아주버님이 야심차게 출시한 경덕당 홍삼 진액 선물 세트가 홈쇼핑에서 완판 대박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쁨은 딱 사흘 갔어요. 배송된 제품을 드신 소비자들이 간 수치 급상승과 황달 증세로 집단 입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거든요. 우리가 변두리 작은 가게에서 저녁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텔레비전 뉴스 속보 자막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속보 80년 전통 유명 한약방 홍삼 제품 복용 후 집단 간독성 피해자 200명, 육박 중금속, 기준치 수십 배, 검출 충격적인 약재 관리 실태. 저는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뉴스 화면에는 식약처 직원들이 경덕당 지하 약재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모자이크 너머로 곰팡이가 시퍼렇게 핀 약재 더미와 유통기한이 몇 년이나 지난 건재들이 즐비했어요. 시아 주버님이 그렇게 자랑하던 80년 전통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때 뉴스 카메라에 낯익은 얼굴이 잡혔어요. 바로 시할아버지셨어요. 머리가 다 헝클어진 채 짝짝이 신발을 신고 한약방으로 달려오신 시할아버지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쌓아온 80년 탑을 네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어. 내 얼굴에 먹칠을 해. 시할아버지는 손자 걱정이 아니라
자기 명예와 돈이 날아간 것에만 악을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곧이어 양손에 수갑을 찬 시아주버님이 경찰들에게 끌려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시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카메라를 향해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모함입니다. 약재 담당 직원들이 관리를 잘못한 거지. 원장인 내가 어떻게 창고 구석구석을 다 안단 말입니까? 나는 시키기만 했다고요. 할아버지가 직원 교육 제대로 안 시켜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끝까지 남 탓 할아버지 탓. 그 비겁하고 추악한 민낯을 보며 저는 혀를 찼어요. 남편은 묵묵히 약탕기 뚜껑을 닦으며 뉴스 화면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꺼버렸어요. 그독고 시끄럽다. 세영아, 우리 저녁 손님 받을 준비나 하자. 진짜 지옥은 다음날 아침 법원 등기 우편 배달부에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쓰나미처럼 몰려왔어요.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은 기본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홈쇼핑 방송사에서 청구한 막대한 위약금, 그리고 경덕당 분점을 믿고 개설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점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합치니 그 액수가 무려 250억 원에 달했어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빚더미가 되어 그들 가족 위로 쏟아진 거예요. 경덕당 건물은 물론이고 시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장만하신 평창동 고급주택, 시아주버님네 성북동 아파트, 심지어 형님이 타고 다니던 외제차와 명품 가방들까지 모조리 가압류가 걸렸어요. 집안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는데 그 붉은색이 마치 그들 가족이 지은 죄의 낙인처럼 보였죠. 남편은 뉴스에서 형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자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주방에서 갓 다려낸 맑은 쌍화탕 한 사발을 제 앞에 툭 놓으며 덤덤하게 말했어요. 먹자, 약 식는다. 그 무덤덤한 한마디가 그 어떤 욕설이나 비웃음보다 더 무겁게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아니 그 탐욕스러운 집안의 며느리인 형님은 끝까지 제 입속을 챙기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인 시아주버님이 구치소 독방에 갇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동안 형님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바로 시할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비상금을 털어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었죠. 형님은 남편 면회도 가지 않고 곧장 시할아버지께 찾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어요. 할아버님,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잖아요. 우리 한약방 다시 살려야죠. 변호사님 말씀이 이미지 쇄신하고 재건하면 승산이 있대요. 할아버님, 비상금 그거 지금 써야 해요. 그래야 장손 합의금도 마련하고 한약방도 다시 살리죠. 저만 믿으세요. 평생 돈밖에 모르던 시할아버지셨지만 손자 며느리의 그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시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셨던 통장과 도장을 꺼내 형님에게 건네주셨어요. 악착같이 모은 마지막 목숨줄 7억 원이었죠. 형님은 그 돈을 받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갔어요. 사실 형님에게는 그 7억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약방 약재 납품가를 부풀려 빼돌린 비자금 13억이 더 있었어요. 합치면 20억,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을 들고 해외로 튈 작정이었던 거예요. 모든 준비를 마친 형님은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감옥에, 시할아버지는 단칸방에 버려두고 혼자 해외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생각에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하지만 형님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형님이 그토록 무시하고 하녀 취급했던 저 이세영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형님이 출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남편에게 가게를 맡긴 뒤 곧장 인천공항으로 달려갔어요.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책 넓은 모자를 쓴 형님이 비즈니스석 라운지로 들어가려는 찰나였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형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형님, 어디 가세요? 여행 가시는 거면 이 서류도 챙겨 가셔야죠. 형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표정을 구기며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네가 여기를 어떻게 비켜, 바쁘시겠죠. 횡령한 돈 들고 도망가려니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자, 받으세요. 형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비행기 티켓보다 훨씬 비싼 겁니다. 제가 건넨 누런 서류 봉투를 받아든 형님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 안에는 제가 몇 달 밤을 새워 찾아낸 형님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서와 검찰에 제출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 사본이 들어 있었거든요. 제가 한약방위를 도울 때 형님이 쓴 영수증과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미리 복사해둔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예요. 형님은 종이를 구겨버리며 악을 썼어요. 네가 감히 나를 뒷조사해. 이 천한 것이 어디서. 형님이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었지만 저는 그 손목을 낚아채며 싸늘하게 웃었어요. 형님 저보고 족보 없는 것이라 하셨죠. 근데 어쩌죠. 족보 없는 것에 눈썰미 하나는 기가 막히게 밝거든요. 형님이 파놓은 그 뒷구멍 제가 다 막았습니다. 그 순간 공안 경찰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경찰을 향해 고개를 까딱하며 여유롭게 말했어요. 저기 오시네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피의자 박지연 씨. 이제 비행기 대신 경찰차 타시게 됐네요. 축하드려요. 우아한 사모님인 척하던 형님은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리자 바닥에 주저앉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어요. 명품 가방이 바닥에 뒹굴고 선글라스가 박살나는 꼴을 보며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죠. 형님, 거기 가시면 아주버님 만나시겠네요. 부부가 쌍으로 옥살이 하시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님의 구속 소식은 곧바로 시할아버지께 전해졌어요. 믿었던 손자 며느리마저 자신을 속이고 돈을 들고 튀려다 잡혔다는 사실에 시할아버지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시할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평창동 고급 주택을 비롯한 모든 재산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평생 사모님, 사장님 소리 들으며 호의호식하시던 시할아버지께서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곰팡이 핀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으로 밀려나시게 된 거예요. 여든이 넘은 연세의 시할아버지께서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했지만 늙고 병든 노인을 써주는 곳은 없었어요. 결국 시할아버지께서 흘러 들어가신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소에 당신이 저런 싸구려 한약방은 우리 경덕당 발뒤꿈치도 못 따라온다며 그토록 무시하셨던 길 건너 라이벌 한약방이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돈만 세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남이 쓰고 버린 약재 찌꺼기를 치우고 약재 창고에서 무거운 건재 포대를 나르셔야 하는 처지가 되신 거예요. 빨간 고무장갑을 끼실 때마다 시할아버지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장마가 시작되어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저희 가게 마감을 하고 셔터를 내리려는데 가게 앞을 서성이는 초라한 그림자 하나가 보였어요. 다 낡은 점퍼를 입고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고 서 있는 노인 바로 시할아버지셨어요. 비에 젖은 흰머리가 얼굴에 들러붙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벌벌 떨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시할아버지는 남편을 보시자마자 잘 지냈니? 밥은 먹고 다니니 하는 인사 한마디 없이 대뜸 젖은 손을 내미시며 본론부터 꺼내셨어요. 준호야, 너 돈 좀 있니? 내 형 합의금이 급하다.
가게 잘 된다며 현금 좀 융통해다오. 나중에 다 갚으마. 제발 좀 도와라. 네 형 살려야지.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는 걸 저는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어요. 손자 걱정은 눈곱만큼도 없고 오로지 감옥 간 장손 뒷바라지할 돈만 구하러 오신 비정한 조부 앞에서 남편은 기가 막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듯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시할아버지를 한참 쳐다보더니 돌아서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남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쌍화탕 한 사발을 정성스럽게 포장 용기에 담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더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쌍화탕 뚜껑 위에 얹어놓더라고요. 비에 젖은 시할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손을 뻗으려 했지만 남편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영감님,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비 맞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고작 형 뒷바라지 때문입니까? 배고프다는 말도 아니고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고 돈 내놓으라는 말이 먼저 나오세요. 영감님한테 저는 대체 뭡니까? 그냥 형을 위해 존재하는 지갑입니까? 시할아버지가 입을 달싹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남편은 말을 끊고 1,000원짜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명절 때 형네 애들한테는 10만 원짜리 뭉치로 용돈 주시면서 우리 서윤이한테는 1,000원 한 장 쥐어주신 적 없잖아요. 서윤이가 세배해도 본체만 체하시고 잡종 새끼가 돈을 노린다며 손등을 때리셨던 거 저는 평생 잊은 적 없습니다. 시할아버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남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어요. 약값은 안 받겠습니다. 형 때문에 굶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1,000원은 나중에 영감님 저승 가실 때 100배니나 하세요. 제가 영감님께 드리는 마지막 용돈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는 영감님이 버린 잡종이잖아요. 내쫓은 잡종한테 와서 구걸하시는 거 너무 염치 없는 짓이잖아요. 남편은 쌍화탕과 1,000원짜리를 시할아버지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는 셔터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셔터 너머로 시할아버지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준호야,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시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후회하셨지만 굳게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지옥 같았던 장마가 끝나고 맑게 갠 하늘처럼 우리 부부 인생에도 드디어 볕드는 날이 찾아왔어요. 변두리 골목 작은 한약방에서 시작했던 우리 가게가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드는 대박 한약방으로 거듭나는데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매일 새벽 장씨 어르신의 약초를 받아 손질하고 다리며 정성껏 약을 지었고 저는 손님 한 분 한 분 체질과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며 진심으로 응대했죠.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날 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남편 가슴속에는 언제나 되찾아야 할 이름 아버지의 유산인 경덕당 본점 건물이 아픈 손가락처럼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법원 경매 사이트에 그토록 기다리던 물건이 올라왔어요. 250억 소송에 휘말려 공중분해된 본점 건물이 유찰 끝에 헐값에 나온 거예요. 경매 당일 남편은 당당하게 낙찰을 받아냈고 낡은 경덕당 간판을 크레인으로 뜯어내는 날 남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깨진 간판 조각들을 내려다보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깨끗이 다 치우자. 이제 경덕당은 없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간판이 올라갔어요. 우리 딸 이름을 딴 서윤당 한의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아주버님이 출소하시던 날 교도소 정문 앞에는
늙고 병든 시할아버지께서 떨리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서 계셨대요. 라이벌 한약방에서 부진 일을 하며 모으신 돈으로 마지막 비상금 500만 원을 챙겨 나오신 거였죠. 하지만 시아주버님은 두부도 받아드시기는커녕 시할아버지의 손을 탁 쳐내고 그 돈만 낚아채 택시를 타고 떠나버리셨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제대로 장손 교육 안 시켜서 내 인생 망쳤다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홀로 남겨진 시할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시할아버지께서는 그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셔서 멍하니 틀어놓은 텔레비전을 바라보셨고 마침 화면에서는 우리 부부가 출연한 건강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다고 해요. 화면 속 남편은 성공한 한의원 대표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시할아버지께서는 떨리는 손을 텔레비전 화면에 가져다 대시고 쟤를 내가 왜 구박만 했을까 하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시할아버지께서 설거지를 하며 겨우 버티시던 그 라이벌 한약방마저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어요. 파리만 날리던 가게에 결국 매매 딱지가 붙었고 사장은 시할아버지께 해고 통보를 날렸어요. 당장 오늘 일당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 처지가 되신 시할아버지께서 사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시던 찰나 가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경영난에 허덕이던 그 라이벌 한약방을 인수한 새 건물주이자 새 원장이 다름 아닌 승승장구하던 제 남편이었던 거예요. 시할아버지께서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어요. 라이벌 가게 사장이 굽실거리며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자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서늘한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내보내지 마세요. 계속 쓰세요. 설거지 경력이 오래되셔서 숙련되셨던데 굳이 자를 필요 있나요? 월급은 법정 최저시급 정확히 맞춰드리고 4대 보험도 가입해드릴게요. 나이 드셨는데 병원비라도 보태셔야죠. 주방장 말씀에 절대 복종하셔야 합니다. 공과 사는 확실해야 하니까요. 시할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차라리 내쫓으셨더라면 덜 비참하셨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시할아버지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린 거였어요. 평생 구박하고 내쫓았던 잡종 손자가 사장이 된 가게에서 그 손자가 주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남이 쓰던 약재 찌꺼기를 평생 치워야 하는 운명. 매일 손자의 성공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해야 하는 삶. 그것은 감옥보다 더한 끝나지 않는 무기징역이었죠. 그렇게 모든 복수와 정리가 끝났지만 남편의 일상은 놀랍도록 변하지 않았어요. 전국에 분점을 둔 한의원 원장이 되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떠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쓰시던 낡은 약재 저울을 꺼내 먼지를 닦아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었답니다. 남편이 수소문 끝에 친어머니 그러니까 시아버지께서 밖에서 만나셨던 그분을 찾았거든요. 평생 죄인처럼 숨어 지내시던 분이셨는데 남편이 찾아가 큰절을 올리자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친어머니께 따뜻한 소형 아파트를 선물해 드렸고 친어머니께서는 평생의 한을 드디어 푸셨다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낳아주신 정을 잊지 않고 보답한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인간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부는 묵묵히 약탕기 앞에 서 있어요.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줄 서서 약 지어가는 한의원의 비결이 뭐냐고. 그럴 때마다 제 남편은 웃으며 말해요. 비법은 없다고요. 그저 거짓말하지 않고 좋은 약재를 쓰고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어나 매일 똑같이 약탕기에 불을 지피는 것.
그 지루하고 고단한 반복이 전부라고요. 세상은 요령을 부리고 꼼수를 써야 성공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았어요. 탐욕은 달일수록 쓴맛만 나지만 정성은 달일수록 약성이 깊어진다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차별과 탐욕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국 무너지고 진심과 성실만이 끝내 사람과 삶을 바로 세운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서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함과 책임감이며 약자를 짓밟는 문화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정직한 노동과 올바른 양심이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부당한 권력과 거짓을 바로잡는 용기가 결국 더 나은 사회적 신뢰를 만든다는 의미를 전해줍니다.